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6주차 수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열어주는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 편향이 발생하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해야 하는 수학 세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도록 증대된 새로운 데이터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컴퓨팅 기술이 만나 오늘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에 이 새로운 데이터로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으실까요? 사실 데이터 분석에 적용되는 분야가 너무도 많아서 이 수업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을 물어보면 짐작하셨을까요? 연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연애에 도움이 되게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에 관련된 것으로 가져오면 사실 OkCupid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큐피드의 화살이 잘 맞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연구도 많습니다. 실제로 데이팅은 매칭이라는 수학적인 문제로 접근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느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실험이나 설문의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은 커플이 되는가에 관한 질문에 답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면 어떤 데이터를 모으실까요? 머릿속이 굉장히 지금 바빠지고 계신가요? 실제로 2013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자, 사실 스탠포드에 있는 학자들인데요. 약 11,000건의 데이팅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언제 첫 대화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클릭하게 되는지를 연구했는데요. 자세한 연구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슬라이드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타고 가셔서 논문의 전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이 연구에서는 수많은 소개팅 세팅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개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음성의 피치, 크기 혹은 웃음 이런 것들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적 소개팅의 가장 강력한 지표는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은 대화는 서로 다음의 만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건 뭐 좀 당연하지 싶으신가요? 그러면 해서 안 되는 것,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해선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미국의 소개팅 세팅, 미국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주로 리크루트이 됐었는데요. 미국의 소개팅 데이터라서 한국의 소개팅 상황과는 당연히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놀랍게도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없다는 가장 큰 신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소개팅 나가서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이 뭐예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니까 너무 놀라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면접하시냐고. 그런데 아마도 제가 소개팅에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스탠포드 학생들 데이터를 보면 보통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한 소개팅의 가장 큰 신호는 두 사람이 질문을 계속 퍼붓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소개팅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질문을 조금 참고 많이 웃어주시면 아마 성공적인 애프터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도움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다른 도움 혹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시인, 이 저자는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학생이었어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낮에는 랩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심심하면 알고리즘들에게 재밌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그 결과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게 취미였어요. 예를 들면 AI가 이성에게 수작 거는 법, AI의 아재 개그, 전례 없는 새로운 조리법 등등의 포스팅이 화제가 되고 결국 이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로맨틱한 찝쩍대는 게시멘트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에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재밌는 작업 멘트를 제발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화면에. 멘트가 좀 그렇죠. 아직 AI가 사랑 가이드를 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실 것 같네요. 사랑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AI가 하는 작업 멘트들이 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낫습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런 천문을 여는 장이 보통 우리가 픽업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AI가 픽업 라인을 만들어준 건데 이걸로 하면 거의 100점 100패일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GPT가 나오기 전이라서 요즘 GPT에게 상대방을 잘 설명해주고 내가 뭔가 잘 먹힐 수 있는 작업 멘트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유용한 문장들을 추천할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과학 100배 즐기기에서 함께 봤던 호킹 인덱스에도 새로운 데이터로 재밌는 활용 사례였죠. 킨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책들을 정말 사기는 사는데 읽기는 읽을까가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책의 랭킹을 매기는 방법으로는 많이 팔리는 순위만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얼마나 끝까지 읽었는지와의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간극을 통해서 책을 사는 행위와 책을 실제로 읽는 행위가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지금 저희 수업도 사실 그럴 수가 있겠죠. 이 영상에 대한 접근 기록이 많이 남으니까 사실 수강을 한 사람 숫자가 많다고 인기 강좌가 될 게 아니라 얼마나 실제로 영상을 끝까지 많이 봤는가 혹은 반복해서 봤는가가 재밌는 강좌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죠. 어때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틀어만 놨다고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라이크, 댓글 이런 것들도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측정한 도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재밌는 역발상의 사례도 있었어요. MIT의 롤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MIT에 다니는 미디어 랩 학생들이 만든 건데요. 저희들이 이전 수업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만든 건 세계 최초의 사이코패스 AI입니다. 사이코패스 AI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코패스 AI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실까요? 학생들은 보통 사건 기록 케이스 아니면 범죄 기록들을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트레이닝을 시키면 뭔가 사이코패스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롤만은 웹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reddit.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하고 비슷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reddit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람들이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답을 달아줘요. 어떤 질문을 올렸는가 하면 이 MIT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가장 추악하고 끔찍한 것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린 커멘트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보통 뭐 시체를 봤다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멘션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롤만이라는 사이코패스 챗봇을 만듭니다. 자, 노만에게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화면의 그림에서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 학생들은 박쥐, 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롤만에게 물어봅니다. 자, 너는 이 사진에서 뭐가 보이니? 라고 하면 롤만은 전기의자에서 사용당하는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reddit.com에 있는 텍스트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잖아요. 이걸 보고 얘는 전기의자에서 죽는 사람을 봅니다. 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광대를 본다거나 그러는데 롤만은 총에 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커멘트들을 남겨요. 이 역발상도 사실 굉장히 재밌긴 한데 동시에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MIT 미디어 랩 친구들이
온라인 상에 있는 공공재인 데이터를 모아서, 물론 끔찍한 것들만 모아서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굉장히 우울한 코멘트만 남기고 크리미널적으로 쉽게 세계관이 바뀌는 이런 롤만이 만들어집니다. 온라인 상에서 어떤 데이터에 여러분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키워나가고 계신가요? 어떤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닝을 받고 계신가요? 어떤 데이터에 여러분들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지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다면 그 영향에서 자유로운가? 우리도 이렇게 우울한 컨텍스트나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 혹은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는 굉장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있지만 동시에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숙제들도 많이 던져줍니다. 그래서 과도한 일반화도 피해야 하고 오남용도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머신러닝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인간과 사회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바람직하거나 옳은 정보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딱히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악플이나 폭력적인 컨텐츠는 재생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한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런 반성적인 경향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그러면 데이터를 잘 못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감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아까 저에서 처음 봤던 구글 검색창에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런 민낯 찾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바 있었는데 댓글들을 분석해서 유해도가 높은 댓글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주는, 판단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톡시시티 인덱스라고 해서 유해성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의도도 참 좋고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그 지역의 IP 주소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 그리고 그 댓글에 유해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비속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지역의 온라인 사용자들의 커멘트는 톡식할 수 있다라는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에서 유해성 인덱스를 만들고 공개를 합니다. 자, 화면에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뭔가 여러분들도 빵 터지셨나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빵 터져요. 왜 갑자기 웃지? 라고 물어보면 다 너무 유해한 지역이라서. 온 미국 전역이 빨간색 유해 지역이라는 거죠. 노란 지역도 거의 없어요. 슬프죠. 벌먼트 지역이 가장 유해하게 나타나는데요. 톡식하고 유해한 댓글들이 많은 곳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유해하다고 분류된 문장들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그러면 이 댓글이 과연 진짜 유해성이 있는 댓글인가? 라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I'm a man 이라는 댓글에는 20%, I'm a gay man 갑자기 유해성이 57%로 올라갑니다. 왜죠? I'm a gay man이 무슨 유해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다른 거 I'm a black man은 유해성이 80까지 올라가요. 내가 흑인 남자야 라고 하는 문장이 왜 톡식하다고 나올까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더 수화된 언어로 욕을 하지 않고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도로 연구자들은 이 톡식 유해성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장의 주변의 위험 문장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I'm a gay black woman 이 문장의 주변에는 혐오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던 거죠. 즉 실제로 그 문장이 턱식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주변부의 비방이나 비판, 혐오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유해성이 높은 87이라는 그 위험한 문장이야, 유해한 문장이야 라고 분류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블랙 워먼과 게이도 사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문장이 20%에서 87%로 톡식 유해성이 높아져요. 역설적이게도 어떤 그룹이 사실 사회에서 가장 공격받기 쉽고 공격에 취약한 그룹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가 된 거죠. 역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숨은 민낯을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유해성이 높은 그룹들을 디텍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그룹들을 디텍트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21세기 데이터 과학은 사실 저희들에게 너무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데이터의 수집, 분석을 위한 계산 도구의 발전, 데이터의 접근성 및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와 계산 도구는 진짜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 사례들은 경계를 촉구하고 주의 깊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일반화의 사례 혹은 데이터 학습과 알고리즘의 적용 간의 간극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데이터의 힘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들이 가져야 하는,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경각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더 살펴볼까요? 요즘 이미지 데이터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컴퓨터 비전이라는 인공지능 분야 중에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강아지 이렇게 찾으며 내 사진 폴더 안에서 강아지가 들어간 사진들을 골라서 보여줍니다. 이미지를 소팅하는 것이 가능한 건데요. 이미지를 넣었을 때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 이미지를 판독할 수가 있고 심지어 표정까지 분석합니다. 표정을 읽는 것을 넘어서 요즘에는 심지어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딥페이크도 뜨거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랍게 발전한 컴퓨터 비전과 감성 분석의 발달에서 요즘은 이렇게 대중의 리액션 데이터를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모먼텀에서 가장 많이 즐거워했나 혹은 제일 싫어했나 어려워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표정을 트래킹을 해서 바로 저희들의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광고나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장면에서 어떤 리액션을 보이는지, 그래서 이 컨텐츠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모나리자의 표정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모나리자의 표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여러분들도 투표해 주실 수 있고 투표 결과를, 다른 친구들의 투표 결과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도 항상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이야기를 들어와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나리자의 표정이 행복하다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는 저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고 행복이면 교수님이 물어볼 리가 없지라고 다른 답을 골라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알고리즘은 이 모나리자의 표정을 보고 어떻게 분류할까요? 놀랍게도 놀라움이라고 분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봤을 때 행복인데 왜 알고리즘은 이 모나리자의 아름다운 미소를 놀라움이라고 분류를 할까요? 지금까지 생산된 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이 우선 과거 이탈리아 여성의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과대대표된 이 데이터 분류에 따르면 이 표정은 행복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1503년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작품 속의 여성의 표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과 미소의 상징이었다면 21세기의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된 알고리즘은 놀란 사람이다 라고 읽는 거죠. 심지어 표정마저도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의 공통점은 뭘까요? 보통 학생들은 풀이랑 나무가 있어요. 색깔이 초록색이다. 자연이다. 야외 사진이다. 파릇파릇하다. 사람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또 수업 시간에 사진 진짜 못 찍었다 라고 답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사진. 사람도 없는데 왜 찍어? 그림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해주셨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답하면 어떨까요? 저 사진들은 기린 사진이에요? 물론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비전 아트 넣으면 이게 기린 사진이에요 라고 분류가 됩니다. 뭐지? 이게 왜 기린 사진이지? 이 최고의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인데 얘네들은 왜 다 기린이라고 말했을까요? 당황스럽죠.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비전은 얘네들을 기린으로 본 게 흑백으로 바꿔도 사실은 기린 느낌은 안 나요. 학생들은 이제 찾죠. 기린의 목일 수가 있다, 기타 등등. 근데 왜 도대체 알고리즘은 여기서 기린을 봤을까요? 이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기린 찾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기린 찾기 효과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사람들이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1000만 개, 100만 개, 억 개 넘는 사람들이 원래 찍었던 이미지를 사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핸드폰 열어서 사진 한번 볼까요? 아까 같은 사진 안 찍죠? 대부분 사람들은 신기한 걸 보면 찍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찍었던 이미지를 봤더니 실제로 기진 사진들을 많이 찍어둔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린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리액션은 신기하니까 찰칵.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스타피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폰에 있는 사진도 그럴 텐데 굉장히 비일상적이잖아요. 뭔가 특이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사진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보통 해시태그는 이렇게 붙입니다. 일상사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실제로 일상은 사진 찍을 일도 없는 것이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진, 이미지로 남아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실제로 기린이 과대대표된 샘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일상을 이해하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린이 실제로 동물 중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데이터는 기린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봤을 때 기린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길쭉한 게 있으면 기린이더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트레이닝 데이터가 특수한 케이스들이 과대대표에 있으면 훈련의 결과가 정확도를 잃게 됩니다. 자, 다시 추가 질문 나갑니다. 아래의 사진에는 기린이 몇 마리 있습니까? 몇 마리 있어요? 자, 같은 사진이죠. 자, 저희들은 확실하게 기린이 없잖아요 라고 답을 하는데요. 컴퓨터는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기린을 찾습니다. 왜? 질문 자체가 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알고리즘의 세계관이에요. 아까처럼 저희 인간들처럼 없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기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린을 세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 혹은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그 답의 방향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킬 때도 기린을 많이 넣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것을 봐라 라고 명령을 시킬 때도 이 질문을 그냥 출발점이라고 기계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결국 아무리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해도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편향성을 알고리즘이 재생산하게 됩니다. 21세기의 표정 독해법이 16세기에 적용될 수 없고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의 순간에 찍었던 이미지 데이터로 트레이닝시키면 일상사진에 적용했을 때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편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해서 선택 편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데이터가 측정되는 집단, 추출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성향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학생의 코딩 실력을 조사하고 싶은데 제가 고대에 있으니까 고대 학생들을 샘플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 학교는 신입생 5,000명이 모두가 코딩 수업을 들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다 파이썬을 배운다 라고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다음은 확인 편향, confirmation,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confirmation bias는 데이터 수집자가 가진 믿음이나 신념에 맞춰서 억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20대는 사회학을 좋아한다 라는 제가 가설을 검증하고 싶은 거죠. 이러면 제가 전국의 사회학과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회학을 굉장히 좋아하더라 라고 하면 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샘플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20대가 아니라 사회학과 출신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토메이션 바이어스는 자동화가 쉬운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서 제시된 결과 이외에 상충되는 데이터를 배제하는 편향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연구실 학생들의 연구원을 설발할 때 제 수업에 받은 성적, 이 성적은 제가 갖기가 쉬우니까 이것만 보고 다른 학생이 이 다른 수업에서 들었던 수업이나 수업 밖의 연구 열정과 경험을 제가 외면하게 된다면 저희 편리함을 위해서 이미 자동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의 결과라고 하면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저희가 수학 세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막연히 수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중립적으로 분류를 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만연해 있고 이런 광범위한 오해로 인해서 편견이 확인되지 않고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알고리즘이면 객관적일 것이야 라는 미신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데이터 분석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동시에 이런 데이터 활용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한계를 가진 인공지능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